애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직선거법 지난주 4월 2일에 실시되었던 9급 함께 기출해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공직선거법 기출과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로 작년과 달리 좀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좀 쉽게 나왔었죠. 작년 기준으로 난이도는 자 중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출해설을 하면서 올해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이 문제가 나오면 그쵸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했던 게 좀 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올 한 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죠?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 확실하게 1도 양단 판가름이 날 거예요. 준비해 가신 분만 맞출 수 있고요. 준비해 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간 혹시라도 뉴스 등을 봤다면 상식적으로는 풀어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 선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에는 시사적인 이슈죠. 정치적인 이슈로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여도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싹 다 하나씩 쟁점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를 빼고 우리는 거대 양당 구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당 제도를 거의 무너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로 가겠습니다. 자, 정당이 일단은 후보자를 추천을 하죠. 당내 경선을 거칠 거고요. 당내 경선도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었는데 워낙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일이 도래합니다.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개표 당선 이렇게 지금 딱 시작하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 당선 이후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취임할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취임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과목이냐면 헌법적 쟁점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피선거권 개념이고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피선거권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자, 우리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투표라는 제도 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선거권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 18세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피선거권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은 40세로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역시 만 18세로 다운시킨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이 통과가 됐는데 또 개정 특강을 마치자마자 2월 달에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와 맞물린 바로 이쪽 구간이었죠.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본투표까지 과연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했을 것이냐? 역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기준보다는 중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점방지용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문제 정도가 극상의 난이도였다고 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01번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완전 단골이죠. 이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대담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이쪽 구간에서 선거 토론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선거 공정을 위해 여기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 등 여러 가지 단체가 개입을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자. 다양한 제도 등을 두고 있죠. 자, 보시면 역시 3번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네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 응당 출제 1순위 포커스 맞춰져 있는 구간 맞고요. 기존의 기출지문이 다시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와야죠. 대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고 2번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조만간 또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그 부분을 또 의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또 역으로 냈죠. 제가 좀 오랜만에 우리 수험생분들 찾아뵙지만 기본서 강의를 했을 때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했을 때 조문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느낌일 때 그 제외된 걸 주어로 넣어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3번이죠. 향후의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여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조문의 역배치. 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새롭게 들어온 이제 조문이네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어 수어 통역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저와 함께 예전에 한번 학습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 그랬죠. 합헌이었어요. 합헌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돈,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놨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이라고 하진 않는다. 다만 분명히 국가재정이 뒷받침될수록 장애인들의 선거권도 일반 보통선거 원칙에 맞추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야 노력해봐라. 바로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번 후보자가 선거일 이후죠. 이제 선거 이후란 말이에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자, 기억지문 허용이 안 되겠죠.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라든지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니은 이러면 더 안 되죠. 당선 축하회를 개최한다? 안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셨을 때 친인척분들이랑 당선 합격 축하회를 여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 이것도 안 되죠.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결국 낙선, 당선 둘 다 안 되고 근데 우리 리을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때요? 현수막은 그래도 걸어두죠. 낙선하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현수막을 걸고요. 당선자는 자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현수막 걸어놓은 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식으로 이번 대선 이후에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출이 그렇게 자주 되진 않았어요. 한두 번 정도 됐던 기출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4번 개표입니다. 개표. 출제가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 투표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표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 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 배부하고요. 자, 2번 개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조 요구를 받고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 서장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 자, 지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런 것들도 기출 빈도가 있죠. 개표 참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고 참관하게 하되 교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다 4번이죠. 바로 올해 2월 달에 다시 한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한번 계속해서 문제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 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CCTV 설치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표와 개표 과정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정 특강, 개정 자료로 준비를 해 가셨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참관, 순회 감시, 그리고 촬영까지도 가능하죠. 촬영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05번입니다.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함 송부. 결국 이제 이쪽 구간이네요. 우리의 선거권은 바로 첫 번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가 역시나 됐던 비밀선거. 그렇죠.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구간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보통 선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권, 피선거권 관련해서 나이 하향 조정된 거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유선거.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도 막 80%를 넘어가네 마네 막 이런 전문가적 예측이 많았지만 그래도 77, 78%에서 멈춰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2번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한 및 그 열쇠와 투표소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간 문제가 많이 됐던 03번 선상투표 모사 전송 합헌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배 밖에 있는 육지에 있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그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분 비밀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밀 보장이란 걸 예상할 수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비밀 선거 원칙 유지되고 있다. 합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올해는 한 7시 반쯤 발표가 났었나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연장 투표를 계속해서 했었죠. 자, 동그라미 4번.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제2조 제1호 감옥 및 남옥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7시 반까지는 결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예전 같았으면 한 6시쯤 우리가 출구조사라고 하죠.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7시 반으로 공표 금지. 보세요. 조사는 할 수 있다. 여론조사, 출구조사는 할 수 있다. 공표만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6번 또 나왔죠. 선거의 공정성 확보.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 1번 지문 봅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하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 권역 단위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사이버 공정지원단 역시 기출 빈도가 높은 지문이었네요. 조사활동 할 수 있다였죠. 그간 기출이 한 3-4번 정도 됐습니다. 보세요. 또 기출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터넷 언론사의 왜곡된 선거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당의 인터넷 언론사의 반론보도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반론보도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고 4번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 할 수 없다. 그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명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07번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겠네요. 선거인 명부와 관련돼서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재외선거까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함정 지문이 들어가는데 워낙에 기출이 자주 됐기 때문에요. 확인해 볼게요.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작성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기출이 자주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도 기출이 엄청 달랬죠.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근. 바로 위의 상급관리위원회였습니다. 7번도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08번 이제 공직선거 입후보 이 구간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후보 추천 들어가 보자. 자,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은행 상근임원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이런 것도 역시 기출이 잘 됐죠. 며칠 전까지 관두셔야 되는가. 한국은행 상근직원 90일. 2번도 보시면 이런 분들 조합의 상근직원 90일. 자, 3번도 어때요? 상근임원 90일. 상근 느낌의 90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셔서도 충분히 4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일.
30일 충분히 기출 문제로 풀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관련돼서 기존 최신 판례, 기출 판례들이 다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지문 확인해 볼게요. 정당이 자치구 시군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47조 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고요. 자,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예비 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환 규정을 두지 않아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산권 침해로. 자, 그 다음에 3번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하여 당연히 금품등수수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에 맡겼다. 왜냐면 결국 당내 민주주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욱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겁니다. 정당 자치, 정당 기속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뉴스 등을 보면 가끔 들리잖아요. 그렇죠? 공천, 또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또 눈에 우리 수험생분들 귀에 들리고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바로 이 문제죠. 10번. 난이도 극상 첫 번째.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 다행히 옳지 않은 건데요. 정답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자, 일단 2, 3, 4번을 먼저 봐볼게요.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세대주 명단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그 작성 비용을 교부 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3번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발송 수량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를 연 1회 하나여 신청할 수 있고 4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 게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주체를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할 때 그걸 올려놓는데 이번에는 왜의 이런 문제를 이번에는 좀 몇 문항 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1번 지문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정답이 쉽게 보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인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이란 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치를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완전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전 선거운동 기간 등을 둬서 그나마 차별을 조금 완화했고요. 그리고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규정화 시켰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과도 관련성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런 걸로는 괜찮죠. 그렇죠? 이거 외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의 방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방법으로는 가능하다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정답은 1번으로 나올 순 있지만 난이도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11번 이제 투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바로 빵 나왔네요. 자, 판례도 함께 나왔네요. 자, 1번 비밀선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강제와 사회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며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 당연히 따라 붙죠.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나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 출입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합헌 결정이 떨어진 조문이죠.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비밀선거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비밀투표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한 명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양옆에 같이 들어오시라고 보조인, 투표 보조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그쵸, 여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네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진짜 팬데믹 사태에서 이른 시간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좀 더 늦게까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죠. 오후 6시. 개정법 바로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걸 확실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자, 근데 2월에 개정이 되고 4월에 바로 3월이죠. 실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당연히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교수님들이야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1개월도 채 안 돼서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선관위 측도 엄청난 멘붕이었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바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재외선거. 이것도 역시 문제가 한번 됐었죠. 이미 재외선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여지껏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즉 재외투표, 재외선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나의 엄청난 기본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침해된 현상이 초래됐어요. 이거 분명히 헌법소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 재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유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권이 무로 돌아갔죠. 선거권이 일반 사인에 의해서 침해되었다. 이걸 기본권의 대사인유라고 해요. 기본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법원 분쟁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법원 분쟁. 어떻게 될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은 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5년. 그렇죠. 5년. 2번 재외투표는 시도가 아니라 구시군. 그리고 자 4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법무부는 또 주체를 그냥 바꿔내잖아요. 우리가 선거라는 사물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 쪽은 큰 관심사안이 아니었어요. 최소 선관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투표와 당선, 투표, 개표, 당선 영역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전투표 및 거서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예전에 한번 됐었는데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라면 2번 수신이 됐대요. 그러면 2번 다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신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수신된 건 살릴 것이냐 그 논의였습니다. 볼게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땡이죠. 정상 수신된 최초의 투표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깡그리 무효로 가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같은 선거에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상투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14번 정강정책의 방송 연설.
당연히 출제가 되는 영역이었죠. 왜냐하면 국회법 등을 어떻게든 개정해서 공선법 등을 어떻게든 또 개정을 해가지고 선거방송, 선거토론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뭐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경우다. 근데 그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적은 토론 대담 등을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지금 개시일 전일까지는 종기 시점 맞췄거든요. 근데 개시 시점이죠. 선거일 전일 90일부터 90일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 중에 지명한 자가 하대 밑에 1회 10분. 여기가 바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함정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에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TV 보면 위에 로고 떠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막 같은 거 한두 줄씩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쑥하니 보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도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공직선거법도 강의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눈에 익혀요. 눈에 더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헌법이라든지 공선법은요. 우리 실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간이죠. 자, 그 다음 15번 이제 선거운동 부분 나오네요. 그쵸, 역시 판례와 함께 나와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 명의,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싹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들어오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선거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괜찮고. 자, 그 다음에 3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와 특정 정책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거 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각각 개별적 판단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건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 의사표현의 자유지. 결국 선거운동으로 보려면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공부를 했다시피 능동적, 그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계획적, 그리고 적극적.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지금 요거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낙선운동도 결국 선거운동의 한 범주에 넣어버렸죠. 그래서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적용시켜서 무제한의 낙선운동 자유를 보장하진 않겠다. 그래도 위법한 낙선운동은 안 된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했더니 당사자들이 나는 봐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당행위, 긴급비난, 위법성 조각사유로 주장을 했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낙선운동을 빌미로 해서 이게 충분히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정당행위 긴급비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 불복종이란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항권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자연권이라고 하거든요. 자연권을 토대로 어떤 국가 권력과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감옥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진짜 그런 것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하는 거지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이제 선거 비용 쪽 나오네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엄청나게 비용이 쏟아지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선거 공영제네요. 그죠? 선거 운동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가가 일단 원칙적인 부담을 해주되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했다면 그거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그런 느낌이죠. 자, 선거 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번 한번 가볼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정책 토론의 개최 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자, 그리고 1번 보시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 나왔잖아요. 그죠? 당선자 나왔으니까 다 받아가셔야지. 자, 그 다음에 2번 선거비용의 보전 제한 조항 역시 합헌이죠. 합헌. 자, 그 다음에 3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 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역시 보전을 받죠. 이것도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여러 번 됐었어요. 휴대전화까지도 된다라는 것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혹격, 그죠? if죠, if.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 쟁송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선관위와 싸우는 선거 소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소송,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당선 소송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법원 쪽 영역이죠. 자, 볼게요. 1번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보세요. 선거 소청 들어가는 선거 영역.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치구, 시군, 지방선거니까 선거 소청 쪽이고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그냥 바로 대법원으로 가시는 거죠. 자, 3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이 당연히 없죠. 그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뭐다? 대법원에 다이렉트로 간다. 대법원 바로 단심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 이거는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관련돼서는 관할 고등 검사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관련돼서 이의가 있는 피고로 하여 들어간데 사망이 아니라 보시면 해설에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 사망,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옳지 않은 거 그죠? 3번이죠. 3번. 또 옳은 걸 찾을 뻔했네요. 4번은 맞는 문장이죠. 법무부 장관 사망 사퇴니까 들어가고 3번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니까 여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도 저도 계속 이거에 가 있는 거죠. 옳은 것은 작년에 너무 심하게 당해서. 자, 그 다음 이제 18번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건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죠. 여론 실시기관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또 한번 가볼게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까지 조사는 하시되 공표는 할 수 없다. 이거 우리 수험생분들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일 거예요. 깜깜이 선거기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개정 위기에 처해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여기에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고 어느 시점이고 당연히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끊임없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붕 떠버렸어.
판단 인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개정 논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또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진 큰 문제 안 되고, 자, 4번 기존의 기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는 자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대리 사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퇴 한 지문이 나왔네요. 그죠? 올해도 역시 사퇴가 있었죠. 사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바로 요 20번이 난이도 상 문제네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판례 문장으로 쭉쭉쭉 깔았는데, 자, 1번 보시면 선상투표 신고를 하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문장인데 지문 지금 여러 개를 엄청나게 꼬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즉 예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4호부터 8호까지인데 선상투표와 관련된 선언 승선 선장 부분은 9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해설에 있다시피 9호입니다. 9호. 9호는 할 수가 없죠. 8호까지가 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난이도 극상이고 이게 지금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험생분이 또 보세요. 주체를 바꿨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주체 바꾸기 상당히 좋아라 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부터 8호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4호부터 8호는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는 가능한데 그럼 9호는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 다음 2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선거운동에는 이런 것들이 일단 목적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물론 행위의 객관적 태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나오네요. 그렇죠? 들어간다.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그 다음 4번 방송신문, 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한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를 다 해서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 사이트 들어가시면 뭐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꼭 마지막에 나와요. 소위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얘기하면 출처 반드시 제시할 것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가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전과정을 통해서 조문은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조문 중시의 학습은 맞다. 그렇죠? 그냥 이론은 여기에 살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작년에 아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기출지문들을 더욱더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개정법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다운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은 정확해요. 결국 조문 중시 학습을 하시되 기본서, 이론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서를 역으로 공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음에 공직선거법 기본 강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마지막 강의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커리큘럼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직선거법 기출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